안녕하세요. 별쟁이 큐쌤입니다. 아, 오랜만에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기존의 채널을 또다시 이제 취미 관련된 채널로 돌리고,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영상은 다른 곳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실 이제 이 아이디를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로 파놓은 채널은 제가 좀처럼 돌아보질 않고 있어서 그냥 이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최근에 성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 몇몇 분들이 이제 다녀가시면서 민머루 해수욕장에 있는 그 방사선 수치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으로부터 배출한 우라늄 폐수 때문에 높은 선량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민머루 해수욕장의 방사선 수치와 관련돼서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 질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은 또 다른 그 좀 더 복잡한 그 기술적 부분들을 필요하는 부분들은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비롯한 관련 담당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딱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실 적에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방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들이 좀 엇나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방사선의 피폭을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게 몸의 외부에서 몸의 외부로부터 오는 방사선, 즉 외부 방사선원에 의해서 피폭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그 섭취한 방사성 물질이 소화된 다음에 체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으키게 되는 내부 피폭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이마셨을 적에 피폭되는 또 내부 피폭 방식이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은 내부 피폭은 입으로 섭취를 해서 내부 피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호흡기로 방사성 물질을 흡입해서 내부 피폭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피폭이 아니라 외부 공간 선량으로 인해서 생기는 외부 피폭 선량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피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 저도 이제 그 한번 게시물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다른 분들도 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 장비를 통해서 측정들을 하고 있죠. 얘는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공간 선량보다 한 두 배 정도 과대평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한 2분 이상 1m 높이에서 측정을 하신 다음에 그 수치를 가지고 그냥 인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 나누기 2 정도를 하면은 그 값이 그 지역의 외부 공간 선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 피폭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이마시든 혹은 섭취를 해서 내부 피폭이 되든 결국 우리 몸의 조직 어딘가에 흡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육 조직 같은 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갑상선 조직에 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폴로늄 같은 경우는 뼈 조직에 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핵종마다 서로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기관들이 좀 다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다 긁어 모아서 내부 피폭 선량 계수라는 값으로 그 해당 핵종을 섭취를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했을 적에 생기는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값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이 값이 아니지. 음. 자,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요 핵종별 내부 피폭 설량 개수. 요거는 이제 섭취 기준입니다. 섭취를 했을 때 기준으로 방사성 핵종별 H3라고 하면 삼중수소예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1 100ml당 요만큼, 성인의 경우는 요만큼, 또 이제 영아의 경우는 또 요만큼. 그러니까 영아들이 조금 더 어른들보다 더 방사선에 민감하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또 요만큼, 조금 더 삼중수소보다 또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40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삼중수소보다 한 344배 정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는 핵종인 세슘 137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는 물질인데 뭐 그 이유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은 왜 세슘 137이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슘 같은 경우에는 또 삼중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720배 정도 같은 100크레를 섭취했을 때 720배 정도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평산 우라늄 광과 관련된 핵종들이 그 밑에 나옵니다. 폴로늄 210 요거는 이제 봐봐요. 지금 장난 아니죠? 한 6만 6천 한 700배 정도 더 많은 방사선이라고. 그 밑에 라듐 226이 있습니다. 라듐 226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 15,600배 정도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라디움 228 같은 경우에도 뭐 존재하고 우라늄 238은 대략적으로 삼중수소와 비교해 봤을 때 한 2,500배 정도의 위해도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핵종별로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건강 영향이 좀 다르게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더 민감해요. 방사선 수치에.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즉, 어른이 한 100mSv 정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어, 흉부 엑스레이를 한 1000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인데 그 정도 선량이 그 노출이 되었을 때 어른은 비로소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양에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방사선 방호 기준치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권고하는 인공 방사선에 대한 권고 선량은 연간 1mSv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간 1mSv라는 요 수치에 대해서 이것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엑스레이라든가 CT 같은 것도 1mSv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자연 방사선 같은 경우에 1mSv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위험한가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1mSv라는 규제 권고 기준은 그냥 일반인들이 의도치 않았는데 노출되는 인공방사선.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의도치 않은 인공방사선 있지 않습니까? 의료 목적의 방사선은 의도적으로 피폭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방사선. 자연방사선도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또 예외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설명하면은 또 길어져.
그래서 요거는 워낙에 방대한 지식 정보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간 그래서 좀 그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 외부 방사선에 의한 피폭, 그다음에 내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있는데 지금 이제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나온 폐수에 의한 영향은 어느 쪽으로 주로 작용을 하게 되느냐? 바로 내부 피폭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라늄 폐수가 나오는 걸 따져보면 아무리 고농도로 예성강 하구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몇십 베크렐 정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 베크렐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또 며칠 지나가게 되면 또 서해 바다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북한에서 몇 조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을 투기한다고 하더라도 톤당 1톤당 해수 1톤당 결국 한 120에서 한 220mBq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이제 북한을 막 쉴드 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평산에서 배출되는 우라늄 광산의 무단 방류, 우라늄 광산에서 무단 방류한 해수에 대해서는 분명 어, 엄중히 항의해야 될 문제가 맞죠. 북한이 잘못한 사항이죠. 하지만은 이 우라늄 폐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건강 이상이 생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면 대체 홍모도의 민머루 해수욕장의 그 높은 방사선 수치, 그리고 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가서 공식적으로 측정한 수치와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가서 전자선련기로 측정한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은 실제 선량보다 한 두 배 정도 과대평가가 돼요. 두 배 정도 과대평가가 되는 그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당 0.14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오면은 실제 이 방 안에 공간 선량은 0.07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측정을 할 적에 보면은 지금 여기,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조그맣게 한쪽 구멍에 F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P 모드로 해놨나? 잠깐만요. P 모드로 했나 보다. 자, 자, 지금 F 모드. 자, 이렇게 하면 F 모드, 이건 빠르게 한 6초 평균이에요. 이거는 6초 동안 이 방사선 측정기기를 지나간 감마선을 감지를 해내서 수치화한 겁니다. 그럼 6초 평균일 때의 값과, 자, 또 하면 이제 M 모드가 되는데요. M 모드는 21초 평균이거든요. 21초 동안 평균적으로 이 방사선 측정기의 방사선 측정기를 지나간 방사선을 감지해서 평균을 내는 값과 그 다음에 마지막 P모드. 이 P모드는 2분 평균입니다. 2분 동안의 평균값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2분 평균이 더 정확한 값이죠. 그래서 2분 동안 측정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민머루 해수욕장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한번 다녀와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면. 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여기 다녀와서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제일 먼저 민머루 해수욕장에 다녀오셨던 분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분도 한번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은 아마 조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선량 수치를 보다 보니까, 겁을 먹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사실. 이거 무서워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방사선 수치가 높게 나오는 지점에는 오시질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화면에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숫자 보이나요? 자, 여기 시간당 4.6 마이크로 시버트. 4.6 마이크로 시버트. 자, 이렇게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당 한 2.3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선량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높게 나오는 그 경향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한 5.2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5.2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2분 평균으로 그 정도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어떤 암석에서는 이 측정기, 동일한 측정기 기준으로 했을 때 10.4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선량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나누기 2에도 5 마이크로 시버트. 자, 좀 한 2분 정도 속된 말로 이 자리에서 존버를 해보니까 1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2 하면은 시간당 한 5.5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와,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라고 느껴지시죠? 대체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간 선량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 사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거 P모드예요. P모드. P모드로 해놨고, 즉 2분 평균입니다. 2분 평균으로 했을 때, 요 해변, 자세히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큰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들, 이런 걸 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전석 형태의 암석들이 흩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측정을 했을 때 1m 높이, 이게 제대로 측정하는 수치라고 썼죠. 1m 높이에서의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1.2 마이크로시버트, 즉 이 측정 장치의 오차 범위를 생각을 하면은 한 0.6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 일대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보니까 시간당 이 측정기로 1.1에서 1.4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선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 암석 지대에서의 공간 선량은 한 0.55 마이크로 시버트에서 최대한 0.7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뒤편에 요 모래사장, 사실은 사람들이 요 모래사장 있는 쪽에 제일 많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있는 쪽. 이쪽에서 제일 많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 측정기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저쪽 이 측정기 가려져 있는 부분에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머무르게 되는 해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방사선 측정 수치는 대략적으로 한 0.28? 0.25 정도에서 0.4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뭐 높게 나오면 한 0.5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거 이제 2분 평균으로 측정한 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따져보면은 실제 제대로 검교정이 된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0.1에서 0.2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선량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측정한 것보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분들이 측정을 한 게 훨씬 더 대표성을 가지고 공식적인 선량 개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런 전석지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잘못하다가 발, 발목 삐끗할 뻔했었고요. 이런 데서 꽤 오랜 시간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공간 선량값 0.2 마이크로시버트와 그리고 또 유튜버가 측정한 0.87 혹은 0.97 또 어떤 분은 한 1.66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었죠.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실제로는 앞서 다녀간 분들이 보여주신 그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수치도 측정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대체 이렇게 높은 방사선 수치는 왜 나오는 거야? 라고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자, 이거는 뭐 북한의 우라늄 폐수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씨 왜 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왜 안 넘어가니? 아, 아하. 자, 지금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시죠? 이거 약간 사진이 누워서 그런데 사진이 누워서 그런데 자, 바닷물이 여기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까지 안 올라와요. 방사선 수치가 바닷물이 있는 곳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은 요 사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약간 자그마한 절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큰 바위가 있거든요. 그게 요 암석들의 모함이에요. 어머니, 바위들의 어머니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애들입니다. 즉, 얘들은 이 지역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 방사선을 띠고 있는 암석들이라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방사선 수치가 높은 것은 우라늄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적게는 대략적으로 한 50 ppm, 많게는 한 800 ppm 정도의 방사선 수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값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제가 실제 우라늄 광석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측정한 값들을 토대로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우라늄의 농도는 이제 또 제대로 이제 실험실에 가서 감마로그 분석을 좀 해봐야지 알아요. 여기에 이제 우라늄이 또 대량으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토륨이라고 해서 토륨도 마찬가지로 방사성의 핵종이거든요. 토륨 때문에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여기 높은 방사선 수치는 그냥 민머루 해안에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이제 남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제 이 주민들, 이 강화도, 성모도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민머루 해안에 특히 이제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또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러면 여기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여드렸던 곳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바위가 있었죠. 제 측정기로 1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으니까 실제 선량은 10에서 11이니까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시간당 한 6 마이크로시버트. 근데 인간이 서서 생활을 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평균되는 피폭되는 평균 방사 선량한 시간당 한 1에서 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범위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무리한 가정을 해서
절벽 텐트라고 있습니다. 절벽용 텐트라고 해가지고 절벽에다가 쫙 붙이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텐트가 있거든요. 그 절벽 텐트를 이 우라늄 광석 위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24시간 내내 등짝을 찰싹 붙이고 생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어,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X선,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 정도 촬영할 때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이 될 뿐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실제 위험도보다 더 크게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실제 건강 영향이 나타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에 한 1000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00번 정도 100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이 노출이 되었을 적에 장기적으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건강 영향은 암발병이에요. 암발병. 암발병 확률이 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00mV, 즉 엑스레이를 한 1000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에 노출이 되었을 적에 암발병 확률도 한 원래 이제 배경암 대비 우리나라 국민은 살다 보면은 한 40% 정도는 그냥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립니다. 우리 국민의 40%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내가 아무리 몸 관리해도 어차피 40%는 암에 걸려. 근데 한 100mV 정도의 초과 피폭이 되면은 그 암 발병 확률이 1%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00mV 미만에서는 좀처럼 그 영향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인류가 이제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인지한 뒤에 한 7, 80년 동안 계속 쭉 과학적인 추적 조사를 했었는데 뭔가 일관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1에서 100mV 사이의 선량에서 선량에 비례하는 건강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유익한지 혹은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영향이 있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선 방호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에이씨 그냥 모르겠다 그냥 100mV 미만 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해서 건강 영향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사실 방사선에서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 기준은 발암 물질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기준이 있고 방사선에 대한 환경 기준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좌우간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일반인이 이 성무도 민머로 해안에서 가장 설량이 높게 나오는 바위에서 마치 지방령처럼 쩔거덕 달라붙어서 24시간 내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엑스레이 한 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설량. 조금 더 이제 과도하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한 달 내내 어, 쩔거덕 등짝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는 선량에다가 절벽 테트 설치하고 거기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720시간이니까 한 2mV 정도. 요걸 한 치과 엑스레이, 치과 CT를 한 번 정도 찍었을 때에 피폭되는 선량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한번 치과들 다들 한 번씩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 방사선량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웬만해서는 여기서 건강에 유의미하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기가 어려워요. 도리어 도리어 이런 성모도 해안가 같은 곳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도심지보다는 어쨌거나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초미세먼지 농도 낮죠. 여러분, 초미세먼지도 발암 물질입니다. 유전적 영향이 있는 발암 물질이에요. 방사선 물질보다 실은 얘가 더 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을 화면을 보여드려야지.
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자, 이제 미세먼지의 환경 영향, 요거 지금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명지대 김홍배 교수 팀에서 초미세먼지에 의한 초과 바람 확률을 조사를 한 값이 있어요. 요걸 토대로 해서 어, 방사선 피폭 시 받게 되는 영향과 같이 이제 평준화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을 적에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의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암 사망률이 3%가 증가해요. 자, 그리고 방사선 피폭은 100mSv. 요거는 복부 CT를 10번 정도 찍거나 아니면은 흉부 엑스레이를 한 1000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입니다. 그 정도의 방사선의 추가 피폭될 때마다 0.5%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 볼까요? 7.29mSv. 엑스레이를 한 73번 정도 찍는 수준의 선량이죠. 그리고 옆에 초미세 먼지는 요거는 2018년도 자료라서 지금은 좀 낮아졌어요. 1세제곱미터당 한 20 마이크로 시버트 2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험도를 최신 자료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초미세먼지에 의한 암 발병 확률이 160배가 더 높아요. 160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 얼마라고요? 7.29mSv. 이 중에서 5.24mSv 정도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방사선 피폭입니다. 5.24mSv.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방사선 피폭이 더 높아요. 그래서 방사선의 피폭이 되기 싫으시면은 제일 가까운 데는 제주도로 가시거나 아니면 제주도보다 조금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본으로 피신하시면 됩니다. 일본으로 피신하시면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는 연평균 자연방사선 노출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사선 수치가 이렇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방사선 수치가 높으냐? 자, 이번에도 시군구별 자연 방사선량과 시군구별 모든 암 발병률의 관계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이것도 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시군구 단위에서 자연 방사선량이 제일 높은 동네 어디입니까? 자, 여기 어딘지 아실 겁니다. 춘천하고 화천이 제일 높아요. 춘천하고 화천이 제일 높고요. 제일 낮은 데는 아, 저기 어디냐 이제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충북과 경북의 한 경계선에 해당되는 지역들, 충북과 경북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뭐 지역들, 뭐 경북 칠곡군이라든가 문경시라든가 이런 동네들, 이런 동네들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5궤 자연 방사선량이 좀 낮게 나온다. 근데 또 이제 암 발병률을 보면은 뭐 방사선 수치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자, 5개 방사선 수치하고 또 별다른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지 다른 자료고요. 이건 참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다녀왔었을 적에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후쿠시마 지역을 4번 정도 일 때문에 왔다 갔었고요. 이렇게 내부에도 들어가 봤었고 사고가 났었던 1, 2, 3, 4호기 원전 앞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말씀드린 4호기는 사고가 난 원전은 아니고요. 1, 2, 3호기가 사고가 났던 원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에서 방사선에 의한 대중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고 계시는 츠보쿠라 마사하루 교수라는 분과 이제 인터뷰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분은 이제 원자력계 인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자력계와 뭐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의학자의 관점에서 처음에 자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어서 암 사망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CT 촬영을 받는 수준 이상의 방사선에는 뭐 피폭된 주민이 없었다. 요거는 이제 곁다리고요.
아, 이거 괜히 얘기했나? 씨, 이거 또막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자, 여기 곁다리이고요. 자, 그래서 저하고는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큰 위해도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더 큰 위해도는 뭐다? 방사선이 아니라 초미세먼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 서로 성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가장 공간 방사선량이 높게 나오는 곳에서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이득이에요. 건강에 이득이 돼.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이제 민모루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맛있는 거 맛있게 잡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혹은 연인과 즐거운 시간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몇몇 분들이 주신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추가적인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